이야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면 한 달 이내에 큰돈이 들어올 수 있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경북 산골 끝자락 누구도 잘 찾지 않는 외딴 마을의 검은마루집이라는 오래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씨 집안이 살고 있었고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한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둘째 정한수는 그날따라 술이 조금 과했던 모양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휘청거리며 돌아오던 중 길가에 쓰러져 울고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불분명한 아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수를 붙들고 있었고 한수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버려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소년 강희수는 검은마루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희수가 들어온 순간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은 낯선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조심스러웠고 특히 집안의 최고참인 할머니는 아이가 좋지 않은 징조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 집안은 희수를 잠시 맡아두기로 결론을 냅니다. 검은마루 집의 외동딸 정우연은 5살 위 오빠가 데려온 그 아이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우연은 원래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별로 없는 성격이었고 희수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우연은 조심스레 이름을 물었고 희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수요. 그 목소리는 조그맣고 맑았지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연은 이유 없이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낯설고 조용하지만 묘하게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은 희수와 말을 섞는 사람이 되었다. 처음엔 간단한 질문들로 시작했다. 밥은 먹었는지, 밤에 무섭지는 않은지, 잘 자는지. 희수는 대부분 고개만 끄덕였지만 우연 앞에서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 작은 변화가 우연에겐 이유 모를 애착으로 다가왔고 희수에게는 태어나 처음 겪는 누군가의 관심이었다. 문제는 오빠 한수였다. 한수는 처음엔 연민으로 희수를 집에 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희수가 집안일을 도와도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한수는 이유를 찾지 못한 불편함을 느꼈다. 자기 집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존재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조용하고 순한 태도는 오히려 한수의 불안을 자극했다. 어느 날 한수는 술 기운을 빌려 희수에게 말했다. 우리 집 식구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은 칼날처럼 희수의 마음에 박혔고 우연은 그걸 지켜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는 오빠를 막지 못했지만 희수에게 다가가 작게 말했다. 신경 쓰지 마. 넌 내가 지킬게. 그 말은 희수에게 생애 처음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게 했다. 그날 이후 희수의 삶에서 우연은 단순한 동갑내기 소녀가 아니었다. 세상의 전부가 될 씨앗이 그날 심어졌다. 그러나 검은마루 집의 공기는 점점 팽팽해졌다. 우연의 관심은 깊어지고 한수의 경계는 더 날카로워졌다. 희수는 조용히 살아가려 했지만 이미 집안은 그의 존재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밤 할머니는 이런 말을 남겼다. 저 아이 데려온 날부터 집안 기운이 바뀌었다. 복이 되려나 화가 되려나. 그 말은 가족 모두를 잠시 멈춰 서게 했다. 하지만 우연은 확신했다. 희수는 불행이 아니라 자기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떤 운명 같은 존재라고. 그 믿음은 앞으로 펼쳐질 파국을 예고하는 작은 초침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우연과 희수는 어느새 10대가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마을 학교에 다녔고 사람들은 그 둘을 붙어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의 숨이자 기댈 곳이었다. 희수에게 우연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준 사람, 처음으로 믿어준 사람, 처음으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준 존재였다.
반대로 우연에게 희수는 마치 자신이 지켜내야 하는 어떤 소중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이유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 피도 섞이지 않았고 함께한 시간도 길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연히 느끼는 감정은 가족보다 더 깊었다. 하지만 이 애틋한 관계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빠 정한수였다. 한수는 희수를 미워했다. 어릴 때는 그저 낯선 존재였지만 이제는 여동생 우연의 삶에 깊이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 한수 입장에서 보면 희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우연에게 어둡고 복잡한 감정을 심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수는 우연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너랑 그애 너무 가까워. 사람들 말 나올 수도 있다. 우연은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그냥 친구야. 세상에서 제일 믿는 친구. 하지만 한수는 친구라는 말이 진심인지 더욱 의심스러웠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희수의 시선이 우연에게 향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희수는 우연을 바라볼 때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압도적인 감정이 흘러나왔다. 그 감정은 어린 애정이 아니라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사랑에 가까웠다. 그 사랑은 말이 없었고 소유하려 하지도 않았고 표현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수는 형언할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어느 날 한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희수를 불러 세웠다. 너 우리 집에서 얻어먹는 처지인 거 잊지 마라. 우연에게 감정 싹 틔울 생각하지 마. 희수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말은 너무 익숙한 잔인함이었고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온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우연은 이 사실을 몰랐다. 한수가 희수를 얼마나 압박하는지도 희수가 그 압박을 견디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도. 그러던 어느 겨울 마을은 작은 축제로 분주했다. 동네 청년들과 학생들이 모여 눈을 치우고 장작을 나르고 분주하게 오갔다. 그곳에서 우연은 처음으로 다른 세계를 마주했다. 산골 마을 출신이 아니면서 단정한 말투에 공부도 잘하고 누구에게나 존대하는 도시 청년 하나가 행사 준비를 돕고 있었다. 휘천재의 아들 도진우였다. 진우는 우연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우연은 그 친절함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희수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희수의 감정이 깊고 무거운 숲 같다면 진우의 분위기는 적당히 따뜻하고 평탄한 흘길 같았다. 그날 밤 우연은 희수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진우 씨 좋은 사람 같아. 희수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다. 그 말 하나면 충분했다. 희수는 아직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던 사랑을 그녀가 가볍게 건넨 그 한 문장으로 완전히 잃어버린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우연히 나 대신 다른 누군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막상 그 가능성을 실감하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희수는 우연의 웃음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연은 아직 모른다. 그 미세한 균열 하나가 앞으로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도진우와의 만남 이후 우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사랑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낯선 기대로 인한 설렘인지 우연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은 지금까지 희수에게 느끼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는 사실이다. 희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우연히 진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고 목소리가 불필요하게 부드러워지고 말끝에 작은 기대가 묻어나는 것을 희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희수는 이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처음으로 가진 사람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분노와 자책으로 뒤섞여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갔다. 그렇다고 희수가 우연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감정을 고백할 자신이 없었다. 그 고백이 우연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고, 만약 우연이 거절한다면 그 순간 자신의 전부가 무너질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희수야, 진우 씨가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어. 그 말은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희수에게는 결정적인 칼날이었다. 희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넌 가고 싶어? 우연은 고민 끝에 대답했다. 응.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희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답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연은 이미 희수의 세계 한가운데서 조금씩 발을 빼고 있었다. 그날 밤 희수는 잠들지 못했다. 우연히 진우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우연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정우연의 어릴 적 친구, 함께 자라온 형제 같은 존재, 혹은 단순한 불쌍한 아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희수는 처음으로 나는 애초에 우연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나.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희수는 한수를 피했다. 한수는 희수가 우연 곁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지난번과 같은 경고를 또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수는 오히려 먼저 희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너도 알지. 우연히 그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은 좀 숨통이 트일 거다. 내가 우연 앞에 나타나면 그 일만 방해돼. 희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둠이 깊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진우 같은 사람 만나야 우연도 행복하지 않겠나.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 문장은 희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에게 귀속할 이름도 누가 지켜줄 집도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준 적도 없는 희수에게 그 말은 아무리 참고 견뎌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처럼 다가왔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진우와 함께 마을 장터에 들렀고 그 모습을 본 몇몇 주민들은 몰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잘 어울리네. 도진우 집안이면 우연히도 잘 살겠지. 근데 희수는 뭐가 되나? 그 대화를 뒤에서 듣던 희수는 모간이 타는 듯 했다. 사람들의 평범한 말들이 자신에게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희수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다. 우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검은 마루 집을 떠났다. 우연은 다음 날 아침 희수의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빈자리에서 희수가 얼마나 많은 갈등 끝에 결정을 내렸는지 그제야 조금은 느껴졌다. 우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희수는 듣지 못했다. 이미 산 아래 길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도진우와의 만남 이후 우연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사랑인지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낯선 기대로 인한 설렘인지 우연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은 지금까지 희수에게 느끼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는 사실이다. 희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우연히 진우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고 목소리가 불필요하게 부드러워지고 말끝에 작은 기대가 묻어나는 것을 희수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희수는 이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 처음으로 가진 사람을 영영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하지만 그 감정은 곧 분노와 자책으로 뒤섞여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변해갔다. 그렇다고 희수가 우연에게 다가가지도 못했다. 감정을 고백할 자신이 없었다. 그 고백이 우연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웠고, 만약 우연이 거절한다면 그 순간 자신의 전부가 무너질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희수야, 진우 씨가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 했어. 그 말은 평범한 일상 대화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희수에게는 결정적인 칼날이었다. 희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넌 가고 싶어? 우연은 고민 끝에 대답했다. 응.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희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답없이 고개를 숙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연은 이미 희수의 세계 한가운데서 조금씩 발을 빼고 있었다. 그날 밤 희수는 잠들지 못했다. 우연히 진우를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우연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정우연의 어릴 적 친구, 함께 자라온 형제 같은 존재, 혹은 단순한 불쌍한 아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희수는 처음으로 나는 애초에 우연의 세계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나. 그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희수는 한수를 피했다. 한수는 희수가 우연 곁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지난번과 같은 경고를 또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수는 오히려 먼저 희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너도 알지. 우연히 그 집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 집은 좀 숨통이 트일 거다. 내가 우연 앞에 나타나면 그 일만 방해돼. 희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 어둠이 깊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한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진우 같은 사람 만나야 우연도 행복하지 않겠나. 넌 아니야. 넌 아니야. 그 문장은 희수의 가슴을 짓눌렀다. 누군가에게 귀속할 이름도, 누가 지켜줄 집도,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준 적도 없는 희수에게 그 말은 아무리 참고 견뎌도 사라지지 않는 진실처럼 다가왔다.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우연히 진우와 함께 마을 장터에 들렀고 그 모습을 본 몇몇 주민들은 몰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잘 어울리네. 도진우 집안이면 우연히도 잘 살겠지. 근데 희수는 뭐가 되나? 그 대화를 뒤에서 듣던 희수는 모간이 타는 듯 했다. 사람들의 평범한 말들이 자신에게는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희수는 오랜 시간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다. 우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진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검은 마루집을 떠났다. 우연은 다음 날 아침 희수의 방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빈자리에서 희수가 얼마나 많은 갈등 끝에 결정을 내렸는지 그제야 조금은 느껴졌다. 우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왜 아무 말도 없이? 하지만 희수는 듣지 못했다. 이미 산 아래 길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선택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도진우는 본격적으로 우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우연히 혼자일 때마다 말을 걸고 집안일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주고 마을 모임에서 우연히 어색하지 않도록 옆을 지켰습니다. 우연은 그 배려를 고마워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표현은 정직했고 무엇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연 씨,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연은 그 말의 다음 문장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연 씨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은 불꽃 같은 설렘이 아니라 잔잔하지만 피할 수 없는 파도처럼 다가왔습니다. 우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저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 정리 안 된 마음도 있고. 진우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대답은 완벽한 남자의 모범 답안 같았습니다. 우연은 희수를 떠올렸습니다. 감정은 뜨겁지만 말로 한 번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 늘 자신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사로잡혔던 사람. 앞으로 끌어당기기보다 언제든지 놓고 떠나갈 것 같은 사람. 반대로 진우는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임감 있고 단단하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어느 새벽 우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좀 편해지고 싶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허락이었습니다. 희수를 포기해도 된다는 허락, 자신의 마음 일부를 지워도 된다는 허락. 얼마 후 두 집안은 조용히 혼담을 진행했습니다. 한수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우연은 혼인 날짜가 잡힌 걸 들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감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보며 희수의 이름을 한번 떠올렸지만 이제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일은 그녀 스스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연은 결국 도진우의 아내가 되기로 안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다. 우연이도 이제 고생 끝이다. 휘천재며 도시 집안이면 걱정 없지. 그 말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족함 없는 살림이 펼쳐졌습니다. 진우는 성실했고 우연을 존중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녀의 안부를 물었고 마을 일이나 집안일 모두 상의하며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고 모든 것이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어떤 방 하나가 끝내 열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가 다정하게 말할 때에도 당신 고생 많았어라며 손을 잡아줄 때에도 우연은 그 손을 완전히 잡지 못했습니다. 잡는 척, 기대는 척, 웃는 척을 했습니다. 진우는 그 미묘한 거리를 느끼고 있었지만 억지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우연은 아이를 가졌습니다. 진우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가 가족이 되는 느낌이네요. 그 말에 우연은 웃었지만 웃음 뒤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족. 희수와 함께 살았던 검은마루 집도 분명 가족이었지만 누구도 그를 가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우연은 문득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행복해져도 되는 걸까? 아이의 심장이 뛰고 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날수록 그 질문은 더욱 크게 팽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검은마루집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수가 사업을 잘못 건드려 빚을 크게 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우연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를 내버려 둘 수는 없어.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죠. 대신 앞으로는 당신 오빠도 조금은 변해야 할 겁니다. 우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끝없이 늘어나는 비처럼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연은 몰랐습니다. 그 빚을 최종적으로 쥐게 될 사람이 도진우도 은행도 아니라 바로 강희수라는 사실을. 희수가 떠난 뒤 그는 도시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막노동, 식당 뒷일, 공장 야간 근무. 하기 싫다고 고를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든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냐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사람들을 관찰했고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흐름을 보는 눈이 트였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틈틈이 빌린 책을 읽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담보, 채권, 회수. 어려운 용어들이었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소설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세상은 숫자로 움직인다. 그 사실을 깨닫자 희수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그는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남의 빚을 대신 갚고 담보를 넘겨받는 일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의 절박함을 보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들이 버린 걸 줍는 것뿐이다.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냉혈하다 말했지만 희수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누군가의 파멸 위에 서 있는 사람들로 돌아간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나자 희수는 작은 사무실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법무 상담과 채무 조정을 돕는 곳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위태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자산을 가져오는 곳이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드디어 돈이라는 방패와 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장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 모처 검은마루 집이 있는 지역의 토지와 건물 담보 서류. 채무자의 이름은 정한수. 희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웃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감정 하나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듯 떠났던 소녀는 이제 그 집을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거래를 최대한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은행과의 연락, 채권자의 합의, 정한수의 서명까지 모두 끝난 뒤에야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구조로 짰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고 대리인을 앞에 세웠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허세 섞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상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었습니다. 한편 검은마루 집에서는 정한수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다? 우연히 물었을 때 한수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의 투자 실패, 빚을 돌려막기 위해 쓴 사채, 그리고 잘못된 계산. 우연은 진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오빠 일까지 당신에게 짐 지우게 해서. 진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다만 이번 한 번뿐입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정한수는 새로운 채권자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 씨, 담보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주와 직접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누구요? 조만간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릴 겁니다. 그날 밤 검은마루 집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연은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불안은 아무 근거도 없이
하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가슴 한가운데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문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수 형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희수냐? 강희수. 한때 이 집안의 밥을 얻어먹는 아이였고 지금은 이 집안의 빚을 쥐고 있는 채권자. 우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수?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낯설지 않은 울림. 희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우연?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아시는 분인가요? 우연은 대답하지 못했고 대신 한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얹혀 살던 애다. 지금은 집주인이고. 희수는 서류를 꺼내 한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부터 검은마루 집의 담보권은 제 소유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자 경고였습니다. 우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너 왜 돌아왔어? 희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오게 만든 건 제가 아닙니다. 형님이 쓴 빚이 저를 다시 여기로 데려왔죠. 진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희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래라면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말을 준비해 두었어야 했다. 조롱, 비난, 승리의 선언. 하지만 정작 그들 앞에 서자 입에서는 단 하나의 말만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냥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 말 뒤에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걸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복수의 시작인지 또 다른 비극의 문인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채로 희수의 귀환 이후 검은마루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수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과거에 깔보던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대가 되었으니 그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냉정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 채권자가 누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협상뿐이다. 하지만 그 역시 희수가 우연에게 보내는 시선을 보고 단순한 거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감지했습니다. 우연은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희수가 떠난 날 그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다시 꿈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왜 말도 없이 떠났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한테 한마디라도 남기고 가지.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을 할 기회조차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은 용기를 내어 희수를 불러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희수는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사람 없는 곳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역시 우연이었습니다. 왜 떠났어? 그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희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붙잡으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있었더라고요. 우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나 많이 무너졌어. 그 말에 희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도 무너졌다고, 그날 이후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고 곧 아이도 태어나고. 우연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겨우 눌렀습니다.
그래. 잘 사는 척은 하고 있지. 그 말은 진우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희수는 묻고 싶었습니다. 나를 기다렸냐고. 혹시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본 적 있냐고. 하지만 그 질문은 입안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젠 예전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그 말은 마치 과거를 묻어버리자는 선언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두 사람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거짓말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희수의 진짜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수의 빚 상환 일정을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자와 부담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갚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새로운 조건에는 검은 마루집의 일부 권한과 한수의 남은 토지까지 추가 담보로 설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수는 불안해하면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자식 온 김에 우리 집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거냐? 우연은 그 문서를 보고 희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희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이 벌인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수년 전 그가 들었던 말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얻어먹는 처지. 우리 집 식구도 아니다. 이제 그는 그 말들을 뒤집어 돌려주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 상황을 보며 희수를 경계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안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까? 희수는 대놓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람이겠습니까? 그 답변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부터가 계산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배경처럼 지나가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연과 진우의 딸 정서연. 아직 어린 나이지만 집 안 공기에서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우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엄마 아는 사람. 서연은 그 말만으로 희수와 우연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긴장감. 그 긴장감은 곧 집안 전체를 휘감는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검은 마루집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거래를 통해 휘천재 쪽 재정 상황에도 슬쩍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투자 제안을 했고 진우의 아버지는 그 제안을 꽤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자금줄은 쉽게 못 찾는다. 그 말에 진우는 미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굳이 저 사람을 우리 쪽 안으로 끌어들여야 할까요? 아버지는 현실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감정으로 버틸 만큼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진 않다. 이제 희수는 검은 마루집의 채권자이자 휘천재의 투자자라는 입장을 동시에 갖게 되었습니다. 두 집안은 의도치 않게 그를 중심으로 묶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연은 그 구조를 알게 되었을 때 어디에도 설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올 생각이야? 희수는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를 이제야 찾은 걸지도 모르죠. 진우는 그런 희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희수는 진우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내가 버텨온 시간들이 다 무의미해진다. 복수는 때로 상대에게만 향하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희수에게는 지금 그 지팡이를 놓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사람은 우연이었습니다. 한수는 계속해서 희수에게 끌려다녔고 진우는 집안 경제를 지키기 위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우연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일일지도 모르겠다. 희수가 떠난 날 잡지 못했던 자신, 진우의 청혼을 받아들인 자신, 오빠의 잘못을 방치해온 자신, 여러 겹의 죄책감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몸과 마음을 함께 짓눌렀습니다. 우연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쉬이 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그녀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 했습니다. 당신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그의 표정에도 피로가 쌓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너지면 아이에게도 좋을 게 없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었지만 우연에게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나도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 집안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아이답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서로 말수를 줄이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은 홀로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희수가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그리고 곧 그 생각의 잔인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했습니다. 그 애가 돌아왔다는 이유로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면 나란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때 문이 열리고 희수가 들어왔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우연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희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신경 씁니까? 그 한마디는 수년간 말하지 못했던 감정의 응축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연은 그 말에 기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 내가 시작했어. 희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한 건 정말로 저였을까요? 그 질문은 과거의 그날로 되돌아가는 문이었지만 둘 다 그 문을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은마루집과 관련된 마지막 담보 협상 자리에서 진우, 한수 그리고 희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다툼은 예상보다 빠르게 격해졌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줘야 사람이지. 한수의 말에 희수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형님이 사람 취급해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진우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여기서 감정 섞지 맙시다. 계약은 계약대로. 하지만 이미 선은 넘겨져 있었습니다. 한수가 결국 참지 못하고 희수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출신은 못 속여. 넌 평생 우리 집 찌꺼기였어. 그 말은 수년 전 검은마루집 계단 밑에서 떨고 있던 소년의 기억을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희수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찌꺼기를 전부 모아서 지금 형님 앞에 들고 온 겁니다. 그 말이 오가는 동안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우연이 급히 들어오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간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우연, 여보. 우연은 어지러움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진우의 손, 다른 한쪽에는 희수의 손. 두 손의 온도는 달랐지만 둘 다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우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중얼거렸습니다. 그만해. 제발. 이제 좀 그만해.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서로를 물고 뜯는 세 사람 모두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절규였을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우연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파국의 문이 완전히 열리기 직전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 우연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무리한 움직임을 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시고요. 하지만 그 말을 지키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우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픈 거 다 나을 거지? 우연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만 더 버티면 나을 거야.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우는 우연 옆을 지키며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희수는 집 밖 어둠 속에서 불 꺼진 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갈 자리는 아니다. 하지만 몸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를 그곳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은 희미한 숨을 고르며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미안할 게 있어. 우리 여기까지 잘 버텼잖아. 우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녀는 그 질문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희수는 마치 어떤 힘에 이끌리듯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연은 흐릿한 눈동자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희수야. 그 한마디에 수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희수는 침대 옆에 서서 손을 뻗었다가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할 말이었을까요? 떠난 사람, 남은 사람, 배신한 사람, 기다리지 못한 사람. 모든 역할이 뒤엉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은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너를 미워한 날보다 그리워한 날이 더 많았어. 그 고백은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었습니다. 희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야? 우연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될 줄은.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서서히 옅어지고 가느다란 숨결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도 함께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희수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우연아. 이렇게 가면 안 돼. 하지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 우연은 세상을 떠났고 그녀와 함께 수많은 말하지 못한 진실들도 사라졌습니다. 우연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무겁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안 됐다. 고생 많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집에 시집 가서 나름 잘 산 줄 알았더니 진우는 장례 내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무너지고 싶지만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선 같았습니다. 희수는 떨어진 자리에서 장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내가 죽인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단 한 번도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한수는 그 와중에도 수를 찾았습니다. 이 집안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사실 가장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온 건 바로 그 자신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였던 서연은 조금씩 자라 어느새 사춘기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조각조각으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깔려있는 분위기와 어른들의 말투에서 무언가가 부서져 있다는 감각을 늘 느끼며 자라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수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어떠냐? 숙제 좀 봐줄까? 어려운 일 있으면 아저씨한테 말해도 된다. 처음엔 어색했던 서연도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엄마랑 아는 사이였죠? 희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부터. 서연은 그 눈빛에서 단순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저씨는 엄마를 좋아했었어요? 그 질문은 너무 직설적이었지만 결국 언젠가는 나와야 할 말이었습니다. 희수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도. 그 대답은 서연의 마음에 알 수 없는 감정을 남겼습니다. 질투인지 슬픔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결핍인지 단 하나 분명한 건 서연의 인생 역시 이제 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본격적으로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서연은 이제 자기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진우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엄마 얘기만 나오면 왜 말을 돌려요? 그만 좀 파헤쳐라. 지나간 일이다. 진우의 그 말투에는 지친 사람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희수는 서연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연이 물으면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어도 잘 내색 안 하던 사람이었다. 자기보다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그 이야기들을 들을수록 엄마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희수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가끔은 아저씨가 우리 가족 같아요. 그 말에 희수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그가 평생 갈망하던 말이기도 했고 이제 와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난 내 가족이 아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어떤 축복이자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우연히 남긴 사랑과 죄책감, 선택과 포기,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이상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희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아이 인생은 더 단순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사라진다고 해도 모든 것이 깨끗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서연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여기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은 희수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 서연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엄마도 아빠도 아저씨도 다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서로를 붙잡고 아무데도 못 가는 기분.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검은마루 언덕, 휘천재,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감정들은 오랫동안 한자리에서만 맴돌며 아무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희수는 물었습니다. 그럼 널 잡고 있는 건 뭐 같냐?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요. 그리고 아저씨요. 그 대답은 희수에게 치명타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널 잡고 있는 거냐? 좋은 의미로요. 근데 언젠가는 저도 제 인생 살아야겠죠. 그 순간 희수는 깨달았습니다. 우연에게서 시작된 사랑과 배신, 집착과 죄책감의 고리가 이제 서연에게까지 내려와 새로운 사슬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자신뿐이라는 사실도. 그날 밤 희수는 혼자 검은마루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우연과 함께 어릴 적 수없이 오르내리던 곳. 하지만 지금 그에게 그곳은 어떤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복수였을까? 정의였을까? 그저 버티기 위한 핑곗거리였을까? 우연을 되찾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엔 그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한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엔 무너진 뒤에도 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엔 그 아이를 또 다른 굴레에 묶어두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비켜줘야 한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는 상대의 파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싸움에서 완전히 내려오는 것일지도 모른다. 희수는 그동안 모아온 재산과 권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마루집과 관련된 권리, 휘천재와 엮인 지분들을 서서히 풀어냈습니다. 한수에게는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줄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진우에게는 따로 연락을 남겼습니다. 서연 양이 당신하고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리는 해두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진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뒤늦은 정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밤 희수는 언덕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연아, 이제 정말로 놓아줄게.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말이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날 이후 사람들 앞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검은마루 언덕 어딘가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혼자 언덕을 올랐습니다. 엄마가 좋아했다는 곳,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곳, 그리고 아저씨가 자주 서 있었다는 자리. 그녀는 아무도 없는 언덕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자기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거요. 그 속에서 서연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옆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눈을 떠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기척, 그리고 희수 아저씨의 기척.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에 서서 이제는 가도 된다고, 이제는 너를 붙잡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떠날게요. 엄마도 아저씨도 이제 그만 여기서 쉬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언덕을 내려오며 과거를 완전히 잊기로 결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한 장으로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사랑과 배신, 집착과 복수, 죄책감과 용서, 그 모든 것들이 얽혀 만든 검은 마루 언덕의 이야기는 이제 한 세대의 삶을 지나 다음 세대의 선택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웃음소리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우연과 희수의 것인지 아니면 남겨진 이들이 만들어낸 기억의 메아리인지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서로를 집어삼킬 듯 사랑했고 서로를 파괴하며 살아남으려 했던 두 사람은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로든 같은 언덕 위, 같은 바람 속에서 서로를 놓아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 위에서 새로운 세대가 자기 인생을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면 이 긴 이야기를 끝내기에 충분한 결말일지도 모릅니다.